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광분석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광분석법은 나눌 뿐 빛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빛이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 빛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을 가지고서는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분광분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요. 이 빛은 특정 이제 중요한 공식이죠.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동의 이렇게 반복되는 단위에 해당되는 길이를 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 동안에 이 하나의 단위가 파동이 얼마만큼 반복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frequency,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항상 빛의 속도로 일정합니다. 빛은 파장에 상관없이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빛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는 어디에 따라 달라지느냐? 프리퀀시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파장에 의해서도 달라지는데요.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도 커지게 되고요. 파장의 경우에는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보는 빛들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비저블 영역이라고 해서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UV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바깥에 있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인데 여기는 단위가 잘못됐네요.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단위가 마이크로미터가 아니고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요. 울트라바이올렛은 파란색보다 더 짧은 파장에 비치고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UV, 우리 여름에 평소에도 선블록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UV 같은 것들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피부를 태우게 돼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베큐um 울트라바이올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감마레이는 아주 크죠. 그 다음 커스믹 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감마레이는 매스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사용이 됐고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XPS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있고 XRD라고 하는 분석법 혹은 엑삽스 혹은 젠스라고 하는 분석법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다 고체들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확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저블 영역 바로 바깥에 있는 빨간색 바깥에 있는 게 인프라레드라고 적외선입니다. 빨간색 바깥쪽에 있고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요. IR 같은 경우에는 near infrared, far infrared가 있고요. 이것보다 더 긴 파장을, 그러니까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EPR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라디오파는 NMR이 이걸 이용해서 레조넌스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런 분석 방법은 다른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UV 비저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다루고자 하는 UV 비저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에 해당되는 물질 진동에 해당되는 건 IR 영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파장과 에너지, 진동수와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은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빛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들은 에너지가 크다, 작다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시면은 이제 비저블 영역이 있고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제가 XPS, 젠스, 아니면 엑스레이, 디프렉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높은 에너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튕겨져 낼 정도,
이 원자핵이 전자를 잡고 있는 이런 힘을 극복할 만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작은 에너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과 관여가 되냐 하면요. UV 비저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들이 안쪽에 있는 안정한 애들을 좀 더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UV 비저블, UV 영역과, 그러니까 자외선과 가시광선에서 영역에서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이동하는 것들은 UV와 비저블 영역에 해당되는 빛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 이게 튕겨져 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튕겨져 나가고 이런 건 엑스레이, 감마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IR, 더 작은 에너지죠. 더 작은 에너지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하면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분자도 이렇게 결합이 있잖아요. 결합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받으면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공이 날아왔어요. 탁 맞으면 어떻게 돼요? 튕기겠죠. 그죠? 튕기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빛이 탁 맞아요. 움직이죠.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IR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작은 에너지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전자레인지를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잖아요. 이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션, 이 분자 진동을 일어나는 건 IR인데 이거보다 더 낮은 영역 에너지고, 얘네들은 분자 진동은 못 일으키고 분자를 그냥 회전만 시키게 돼요. 회전만 시키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자레인지에서 보면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이게 데펴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물 분자를 로테이션을 계속 시키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음식을 데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빛을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빛의 흡수에 따라서 보시면은 어떤 강한 에너지를 가진 거는 아예 전자도 막 떼어내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자의 익사이테이션이라거나 아니면은 분자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빛을 흡수하는, 거기 요 에너지 영역에 해당되는 빛들을 흡수하면서 이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그냥 빛의 흡수를 가지고 보일 때 비파괴적인 방법이 되고요. 이런 방법들로 분석을 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UV Visible Spectroscopy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색깔을 본다고 하는 거는요. 뭘 보냐면 반사된 빛을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 빨간색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형광등이든 햇빛이든 여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빛들 중에서 다 흡수하고요. 빨간색만 반사시키면 우리 빨간색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녹색만 본다? 그럼 모든 빛을 다 흡수하되 녹색만 튕겨져 내보내서 녹색만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회색인데 까만색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까만색을 입었다. 까만색 옷을 입으면은 이거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려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근데 흰색은 뭐예요? 모든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도 파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파장에 따라서 특수한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질마다 이 색깔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흡수하는 곳에서는 강하게 흡수가 되고, 여기는 이제 그만큼 흡수가 안 되니까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마 녹색 쪽에 흡수가 가장 적다 보니까 녹색과 노란색 그 어딘가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캐로테노이드, 아마 당근에 많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당근에 많을 것 같은 이 물질은 보면은 다른 곳에서 흡수가 있지만 이쪽 이제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쪽이 없다 보니까 아마 주황색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클로로필 A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주황색과 여기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녹색이나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 요
범위에 섞여 있는 색깔을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색깔로 보는 것을 스펙트럼 상에서 얘가 어디에서 흡수가 잘 일어나는구나 를 보는 게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고요. 그러면은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기 소스가 있고요. 모노크로메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의 파장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UV 영역 같은 일단 UV 영역은 듀테리움 램프라고 하는 높은 짧은 파장 쪽에 빛을 내주고요. 텅스텐 램프 같은 경우에는 UV에서 보통 한 800 정도, 800에서 700, 1000 요 정도고요. 뭐 물론 이 정도까지 가면 IR 영역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300에서 한 800 아니면은 한 200에서 뭐 1000 요 정도 범위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소스에서 쪼여주는 빛의 파장을 쫙 바꿔줍니다. 쫙 바꿔주면은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흡수를 하고 일부는 또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흡수, 원래 넣어준 거 대비 얼마만큼 흡수되는지를 가지고 흡광도를 보여주는데요. 이때 찍어줄 때의 레퍼런스 샘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료가 없는 것 대비 시료가 있는 것, 그러니까 뭐 공기일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어떤 솔벤트에 녹인다면은 그 솔벤트만 넣고 여기에는 솔벤트 플러스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솔벤트에 의한 흡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줘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흡광도 같은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요. 일단 물 흡광 개수, 이건 물질마다 가진 고유의 개수입니다. 고유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J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몰농도.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얼마만큼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존재하면 많이 흡수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빛이 투과를 하게 되는데요. 투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빛이 아무리 똑같은 농도여도 얇은 곳을 투과하는 것보다 너비가 넓은 곳을 투과할 때에 이 샘플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광투과 길이에 해당되는 것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어-램버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지만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스펙트럼의 형태를 보면은 이 물질은 어디에서 강한 흡수를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흡수된 인텐시티, 흡광도를 바탕으로 봐서 얘가 보통 흡광 개수는 물질의 특징이라고 했죠. 물질의 특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광투과 기울은 이거는 그냥 실험적으로 정해집니다. 보통 1cm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인텐시티를 보고서는 이 물질이 얼마만큼 존재하는구나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 거는 600나노 정도에서 강한 흡수를 가지고 파란색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이타늄,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한 550 정도에서 강한 흡광을 가지고 보라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흡수한 빛 대비 반대편에 있는 거를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색깔로. 그러면은 이런 UV 비저블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물질이 바뀌었을 때 색깔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내면서 처음에 이제 요 흡광도 대비 그 다음에 물질이 점점 바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은 TPP에다가 징크 이온을 넣고 징크 이온으로 이게 바뀌게 됐었을 때 흡광도 비교를 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어떤 픽은 줄어들면서 어떤 픽은 또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통해서 이 반응이 어느 정도 같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보시면은 겹쳐지는 곳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겹쳐지는 점을 동흡수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레이시오메트리, 비율에 따른 뭐 반응 변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때는 이런 동흡수점이 항상 존재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흡광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물질의 특정한 에너지 흡수, 그 다음에 농도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 에너지 흡수는 뭐라 그랬어요? ground state에서 excited state로 전자전이가 일어나는 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흡수예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형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형광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 에너지 준위차에서 흡수되는 거. 요거는 UV-Vis에서 비저블 영역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모든 물질들이 다 형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출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시광선에 해당되면은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가시광선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에서 방출이 되게 되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흡수, 요건 UV 비저블에 의해서 빛이 이제 익사이테이션 돼서 흡수하고, 그럼 원래대로 에너지가 없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갈 때의 요 에너지 차이가, 돌아가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가시광선에 해당되면은 형광 방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이라고 해서 PL, 포토루미네선스, 포토루미네센스라고 하는 이런 발광에 대한 스펙트럼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뭐냐 하면요. 우리가 흡수할 때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시킬 때는 높이로 좀 더 높이 갈 수도 있겠죠. 낮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이런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항상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익사이테이션 되기 위해서 흡수한 파장이 방출할 때의 흡수한 파장보다 방출할 때 나타나는 이 파장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떨어질 때에도 바닥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 어딘가 걸치면 돼요. 여기서 바닥으로 가는 것보다 열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형광 물질이 있을 때 익사이테이션 파장과 에미션 파장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람다 익사이테이션, 람다 에미션이라는 파장을 주는데요. 대부분 익사이테이션 파장이 에미션 파장보다 짧습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에너지 면에서는 크게 되고요. 익사이테이션이 에미션보다 항상 크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파장보다 짧은 더 앞쪽 파장에서 앞쪽 파장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헷갈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파장의 면에서는 이 파장은 짧습니다. 프리퀀시, 파동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파장은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익사이테이션 파장은 에미션 파장보다 더 짧은 것,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게 되고요. 우리가 형광을 찍을 때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익사이테이션 되는 파장을 포함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그거는 기계상의 배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UV 같은 경우에는 투과시켜서 얼마만큼 흡수가 일어나는지를 차이를 처음 준 거랑 나중에 나온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빛이 투과되고 디텍터는 이제 뒤에서 관찰이 됩니다. 근데 형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90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투과한 빛은 업소션만 봐요. 업소션을 보는 거예요. 업소션을 보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처음에 쪼여주는 빛이 아주 셉니다. 아주 세서요. 형광이 묻혀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는 흡수를 보는 반면에 형광의 경우에는 90도에서 이제 옆으로 산란되는 빛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앞에서 익사이테이션 빛을 이제 에미션 찍을 때는 항상
익사이테이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뒤에 쪽에서 더 긴 파장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디텍터가 처음에 이 형광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강한 빛을 쪼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충분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도에서 만약에 요 빛을 이니셜 빛을 포함하게 되면요. 이 파장을 포함하게 되면 물론 산란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 초과한 빛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빛이기 때문에 형광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 픽이 묻힐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디텍터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광을 찍을 때는 항상 에미션에 사용된 파장보다 한 20-30나노 혹은 뭐 많게는 50나노, 물론 에미션 파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더 뒤쪽의 파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에미션부터 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찍는 두 개의 특징 때문에 이 큐벳, 우리 큐벳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요. 찍을 때 이 큐벳은 쿼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츠는 그거죠.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쿼츠는 빛에 대한 흡수가 적습니다. 빛에 대한 흡수가 적다 보니까 투명하고 유리는 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유리로 안 쓰고 보통 쿼츠로 많이 쓰는데요. 하나에 요만한 유리관처럼 생겼는데 하나에 한 15만원, 20만원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분석할 때 아무나 못 만지게 해요. 이게 떨어뜨리면 그냥 깨지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UV 비저블용 큐벳 같은 경우에는요. 투과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쿼츠의 두 면은 그라인드 되어져 있어요. 바깥으로 스캐터링 안 되도록. 그래서 그냥 두 면만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쿼츠, PL, 그러니까 형광을 찍는 경우에는 요 내면이, 큐벳의 내면이 모두 다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90도로 스캐터링 되는 빛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 다 투명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큐벳이 두 면이 이렇게 그라인디드 되어져 있는, 얘는 UV 비저블용이구나. 그다음 내면이 모두 다 투명하면은 형광 찍는 용이구나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형광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찍으면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사실 양자점이라고 하는 나노 크기의 캐드뮴 셀레나이드에 의해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이 캐드뮴 셀레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밴드와 밴드 사이에 요 에너지 차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흡수픽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흡수와 연계해서 에미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앞에서 이 작은 에너지에서 UV 비저블은 뭐라 했어요? 전자의 전이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다면 인프라레드, 적외선의 경우에는 분자의 진동에 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자의 진동에 해당되는, 분자 진동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분자 진동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다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움직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물질 고유의 움직임이 있고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겠지만은 보통 점군이라고 하는 그 화학 결합과 관련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룹 티어리라고 해서 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칭에 따라서 이제 이 분론을 적용하면은 이 분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건 복잡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분자 진동 같은 경우에 분자 진동은 몇 개를 가지게 되느냐?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선형일 경우.
CO2와 같은 선형일 경우에는 몇 개를 가지냐 하면은 3n-개. 요 n은 뭐냐 하면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이산화탄소 하나, 둘, 세 개죠. 3, 3은 9 빼기 6 하면은 3개의 진동 모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CO2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ymmetric stretching이라고 해서 대칭적인 이렇게 그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밴드. 교수님 이거 두 개 이거 같아요. 돌리면 되잖아. 돌려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밴딩 되는 거.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 아까는 이렇게 됐다면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네, 어시메트릭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럼 여기서 그럼 교수님 왜 이 3에는 왜 나타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원자별로 x, y, g축이라는 벡터를 형성하고요. 그러면 진동이라고 하는 건 이 x, y, g축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총 9개의 이런 각 원자에 대한 조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조합 중에서 이제 모두 다 같은 방향, x축 방향으로 모두 다 움직이는, 이건 분자가 이동하는 거죠. 바이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x축으로, y축으로, g축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럼 그거는 빼줍니다. 세 가지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는 또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얘는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중간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회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모두가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동과 로테이션들을 빼주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비선형 분자 같은 경우에는 3n 빼기 5, 5개의 진동 방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도 역시 이동과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제가 실수한 걸 찾았네요. 여기서는 비선형이 5개고요. 여기가 6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4개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동, XY 지축의 이동과 로테이션이 포함된다면은, 선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든 아니면 이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든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든 두 개가 겹쳐버리게 돼요. 선형일 때는. 그래서 로테이션이 2개의 모드로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3n 빼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5개, 여기는 6개로 꼭 수정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자 진동 에너지의 경우에는 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냐면, 양쪽에 어떤 무거운 공이 있고 중간에가 용수철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당겼을 때 일단은 얘네들이 뭐 얼마나 가볍고 무거우냐에 따라서 그리고 용수철의 그거에 따라 세기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진동할 수 있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물질의 질량이라거나 그런 복원력 같은 것들이 이런 질량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물질들, 우리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랑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나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냐 단일결합, 용수철의 세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분자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런 IR 흡수에 대한 에너지 영역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NMR 같은 것들은 되게 딱 정확하게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IR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브로드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작용기들이 많이 겹쳐요. 비슷한 애들끼리는 좀 많이 겹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하지만 여전히 내가 구조를 알고 있을 때 요런 픽이 요 위치에서 나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같은 경우에는 UV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UV랑 비슷하게 중간에 샘플을 놔두고 IR을 투과시켰을 때 얼마만큼이 이제 투과되었느냐를 여기 보시는 퓨리에 트랜스퍼 형태로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샘플 측정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UV 비저블 같은 경우는 용액상에서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벤트에 녹여서 큐벳에 녹여가지고선 형광도 그렇고 하는데요. I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 분자의 진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돼요. 솔벤트에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요. 얘를 KBR이나 NaCl이라고 하는 이런 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KBR, NaCl 이 파우더를요. 여기 안에 스탬플이랑 섞어가지고서는 여기 안에 넣고서는 되게 프레스 압착기로 꽉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그 펠렛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투명한 펠렛을 여기 이제 그 홀더라고 하는 곳에다 고정을 시켜 놓으면요. 그러면 여기로 이제 빛이 투과하면서 얼마만큼 투과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유리랑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분자 진동은 어디서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색깔이 없어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나 플라스틱은 안 되는데 이제 NaCl 혹은 KBR 같은 것들로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중간에 이런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KBR이나 NaCl 사이에 이제 용액을 떨어뜨려 가지고서는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KBR이나 NaCl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를 녹여버려요. 혼나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일단은 얘네들을 반응하지 않으면서 IR 피크가 나지 않는 거. 그래서 보통은 휘발이 잘 되는 그런 물질들에다가 샘플을 섞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날리고 난 다음에 IR을 찍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IR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작용기, 이제 NMR만큼은 아니에요. NMR만큼은 이제 이거를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작용기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편한데요. IR이 있으면 항상 쌍으로 다니는 건 라만입니다. 이 라만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요. 라만 박사님이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라만 박사님이 발견하는 건데요. 제가 보통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1층에 있고요. 2층에 있는 영수라고 합시다. 영수에게 제가 공을 던집니다. 제가 이제 어깨가 아주 좋아서 다이렉트를 이렇게 빵 하고 강속구로 던져서 영수가 바로 딱 잡을 수도 있겠죠. 이게 IR입니다. 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인 곳에 전자를 땅 하고 에너지를 줘서 올려준 거죠. 근데 이렇게 올려줄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다이렉트하게 탁 하고 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아주 높이 던집니다. 아주 높이 던지면 저 위로 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중간에 영수가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과 끝의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라운드에서 2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다만 방법이 다이렉트하게 갔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인데요.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딱 던져주는 게 IR 업소션이고요. 라마는 뭐냐면 제가 높이 던져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의 이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라만 분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다가 그냥 강한 에너지를 줘요. 근데 보통은 여기 이제 excited state에 해당되는 것만큼 UV 비저블에 해당되는 거 이만큼 좀 얘는 excited state인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어쨌든 excited 됐는데 거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에너지 준입니다. 공중에 떨어뜨렸다가 떨어지는데 대부분은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자기 자리 그라운드로 떨어져요. 근데 중간에 영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수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중간에 잡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스톡스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빛보다 더 작은 에너지, 그러니까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잡는 거. 근데 반대로 높은 에너지 순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었는데 상자가 있어 상자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던졌습니다. 근데 영수가 못 잡고 그냥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처음 상태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더 큰 에너지, 큰 이동이 있었죠. 이걸 엔타이 스톡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상의 에너지 준위로 던지기 때문에요. 레이레이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그냥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요 레이레이 스캐터링이 가장 크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스톡스 라만 스캐터링이 더 강합니다. 엔타이 스톡스는 아주 없어요. 거의 관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만 찍을 때는 스톡스 라만 스캐터링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라만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레이레이 빛 되게 크죠. 스톡스 그나마 있습니다. 근데 엔타이 스톡스는 10배 증가시켜야 요만큼 돼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라만이랑 그래 같은 에너지랑 한다는 거 IR과 라만 오케이 차이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뭐 똑같은 거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IR에서 관찰되는 그 진동의 모드는 어시메트릭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때는 얘네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극자 그러니까 다이폴 모멘트가 바뀌게 돼요. 다이폴 모멘트라는 게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전자가 아예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전자의 쏠림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쉽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시메트리한 경우에는 전자의 쏠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시메트리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이때는 뭐가 바뀌냐 하면요. 편극도, 폴라리티가 바뀌게 됩니다. 폴라리티의 변화에 의해서 관찰이 되는데요. IR에서는 이런 어시메트릭한 진동만 확인할 수 있고요. 라만에서는 시메트릭한 진동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물론 IR에서도 보이고 라만에서도 보이는 그런 진동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질의 대칭과 관련되는 건데 그건 여기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R과 라만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진동, 그러니까 분자의 작용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IR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더 강하고요. 더 쓰기 쉽습니다. 근데 라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호가 되게 약해요.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만 분석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I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테이블, IR 테이블이라고 하는 작용기에 따른 테이블이 있고 이게 범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작용기는 여기서 픽이 나타난다 정도의 확인만 가능하고요. 근데 라만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작용기더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특이한 픽들이 관찰이 되다 보니까 얘도 핑거프린트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조의 변화가 얘네들이 뭐 요렇게 이제 CO 본드가 요렇게 있었는데 구조가 바뀌어서 요렇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구해낼 수 있어서 라만 분석법도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분광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